네, 매주 수요일에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그들만의 속사정 그리고 복잡한 여의도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일에 열릴 예정인 내일이죠. 네. 10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단 내일까지 날짜가 잡혀 있고 뭐 한두 번 정도 더 하면은 이제 선고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인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늦춰주긴 했는데 기일 변경이 그렇게 어려운 요구였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대통령 측과 그다음에 헌재 측 사이에 이제 기싸움의 막바지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헌재 측은 어제 이제 그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저러한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네. 1시간만 미루는 걸로 해서 같은 날 그냥 하자 이렇게 밀고 나갔던 것 같고요. 대통령 측은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고, 그리고 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의 조서를 헌재가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했다라고 네. 하면서 또 사실 퇴장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좀 팽팽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이제 거의 변론기일이 끝나가는데 헌재 측과 대통령 측의 이제 이 마지막에 신경전이 끝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이 결론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기관인 만큼 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모두 좀 승복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대로 또 남겨두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일단락을 하고 정치적 국면이 이제 하나 종결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저는 가늠자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은 3차 변론 때부터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구치소를 출발해서 헌재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요. 심판정에 나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된 일이냐 했었는데 변론에 참석을 하지 않고 다시 구치소로 되돌아갔어요. 예. 이걸 놓고 뭐 약간의 항의성 성격도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나오던데 김근식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돌아갔다고 글쎄요. 보세요? 저도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생소하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어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본인이 진술할 기회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양쪽의 어떤 의견만 좀 그렇죠. 정리하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출발할 때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말할 기회가 없더라. 그래서 돌아오겠다. 이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법률 전문가인데 그래도. 네. 그리고 뭐 대리인단이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리도 없고.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제 생각에는 안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외출 한번 할 수도 있는 건데. 외출. 예. 그리고 또 뭐 외출하는 김에 유튜브도 한번 보실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뭐 제 개인적인 농담 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건 어찌됐든 출발을 했는데 가서 사실은 재판정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구치소를 복귀했다는 건 조금 어찌된 일이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이제 항의성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가슴과 그 변론기일 조정도 받아주지 않고 뭐 이런 좀 완강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있으니까 네. 좀 화가 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미에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제 가서 계속 거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아 있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는 사실은 진행 절차 자체가 양측의 증거와 주장에 대해서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앉아 있을 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발언 기회를 주면 그게 마치 최후 변론 같은 기회를 한번 주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다음에 내일 있을 10차 변론 기일이 끝나면 또 한 번은 그래도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피소추인에 대해서 마지막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게 남아 있는데 네. 그걸 써버리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차라리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빠져나와서 기회를 한 번 더 아꼈다가 내일 목요일 날 마지막 진검승부 증인들 둘러싼 논쟁이 있으니까 그걸 끝내고 다음 주 중에 다시 최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때 일목요연하게 국민들 앞에 대통령의 정당성을 아마 설명하려고 한 템포를 좀 늦추고 예. 한 시간 한 타임을 세이브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내일 있을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증인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상의 네. 이유로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헌재가 강제 구인 절차에 좀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이 사람의 진술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 다투고 있는 쟁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계속 소추인 측과 피소추인 측이 이제 계속 주장이 엇갈리는 게 바로 체포조 운영이 체포 지시를 대통령이 했냐 안 했냐. 그렇죠. 체포조 운영에 관한 건데 그 체포조에 관한 건 1차적인 건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이제 증언과 메모고요. 이 부분은 근데 서로 간의 주장을 지금 신빙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확실한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고 검찰 측에 파악하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헌재에 지금 출석을 안 해서 내일은 아마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또는 뭐 대통령 측에서도 필요로 하니까 불러서 아마 증인으로 서로 간에 공방을 벌일 것 같고 지금까지의 조지호 총장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조서 같은 경우로는 알려진 바로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명단을 정확히 받았고 예. 그 체포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에 대해 실제 지시를 한 거. 네. 또 그리고 또 조지호 청장을 통해서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 봉쇄에 대한 지시를 내린 것 이런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내일 나와서 서로 묻고 따지고 진실 여부, 신빙성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홍장원 전 차장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는데 아마 이게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채널A 메인 뉴스A에 출연을 했는데 예. 거기서 진술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선포한 당일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앞서 이제 대통령의 전화를 통화를 받고 네. 방첩사를 도우라고 하니까 네,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뭘 도와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뭐 네. 싹 다 잡아드리라는 게 뭐인지에 대한 그렇죠. 명단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명단을 들으면서 받아 적은 장소가 원래는 국정원장 이제 관저 앞에서 네. 서서 이제 흘려 썼다. 공터에서 적으면서 이제 글씨를 흘려 적은 거라서 그 이후에 정서를 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어제 뉴스에서 얘기한 것은 메모를 쓴 곳이 집무실이었다. 네. 집무실로 돌아와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진술이 흔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의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다. 이미 좀 그 진술이 훼손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김근식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내일도 그 부분이 제일 뜨거운 쟁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이 출석을 하면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아마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홍장원 차장은 이미 한 차례 대격돌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이 또 한 번 더 논란이 있을 텐데 그 전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와서 홍장원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장소 이야기를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예. 공터에서 뭐 한게 했다더니 아니더라. 집무실이더라 이랬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제 채널 A 나와가지고 사실상 시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자기가 좀 헷갈렸다는 것, 장소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시인한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 헌재 출석을 앞두고 채널 A 뉴스에 나와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의 진술에 대한 공방도 그렇고 홍장원 차장에 대한 진술의 공방도 그렇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 중에 몇 가지 꼬투리를 잡아서 토시를 잡아가지고 인원이냐 요원이냐 뭐 의원이냐 끌어내라고 했니 모시라고 그랬니 들쳐 나오라고 그랬니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니 네. 그다음에 장소가 국정원 그 집무실이니 공간이었니 공간이니, 뭐 예. 시간이 몇 시니 이런 걸로 이제 사실 신뢰성을 탄핵하려고 하는 건데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뭐 중요한 변론 전략입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본질을 흐트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기억이란 건 그 당시의 상황에 상대방과의 통화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골격과 뼈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예. 그와 관련된 굉장히 세세한 부분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제가 뭐 예전에도 SNS에 한번 썼습니다만 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하고 인원이니 요원이니 끌어내라 말아라 이런 정확한 그 워딩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예. 일주일 전에 우리가 전화 통화를 했어도 그게 술인지 소맥인지 소주인지 한 잔인지 저녁인지 정확히 워딩은 생각 안 나지만 아 그래 만나서 그때 술 한잔 하기로 약속을 잡았어. 요것만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한 워딩은 조금 틀릴 수 그렇죠. 있어도 예. 맥락이라는 게 맥락에 있으니까. 대한 그리고 서로 상호 소통에 대한 그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거든요. 예. 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도 지휘통지실에서 직접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참모들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김현태 증인이 나와서 예. 뭐 어떻게 뭐 또
발언을 바꿨다고 합니다만 그분은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 분이 아니잖아요. 뭐 김현태 단장은 그렇죠. 그렇죠. 특전사령관의 지시에 움직인 사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뭐 서로 간에 공박을 하고 있지만 홍장원 차장 어찌 됐든 계엄 이후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고 네. 그때 뭐 경련절하든 간첩을 잡으라고 했던 아니면 진짜 그 정치인을 잡으라고 했던 간에 그리고 나서 여인형 방첩사령과 통화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통화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적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적었다는 사람의 명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사람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큰 본질은 저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명단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도 부인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럼요. 예. 위치 파악을 위한 명단이었다라는 게 대통령 측 주장인 것 같고 지금 체포 지시를 들었다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신문 조서고 그리고 그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체포에 채자를 들은 건 아니지만 싹 다 잡아들여라를 그렇죠. 들었다라는 거니까 내일도 엄청 시끌시끌 하겠네요. 내일은 뭐 좀 길게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뭐 저는 국민들도 그렇고 좀 피로감 같은 게 쌓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지겹다. 이제 큰 본질과 줄기는 다 정해져 있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예. 다 파악하고 있는데 왜 이리 끝까지 세세한 거 그리고 소소한 거 곁까지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지 네. 또 언론도 거기에 왜 휘청거리는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입니다. 왜 그 메모 내용, 왜 메모가 그럼요. 내장이냐부터 해서 뭐 그런 네, 것들 네. 하는지 지금 일단은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좀 빨리 전환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밤에 또 하나 글 올린 게 있는데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근로소득세를 개편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정말 핀셋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타겟층을 확실하게 정해서 네, 공약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 또 나중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이재명 보세요? 대표 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제 예. 성남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들을 많이 그것도 구체적으로 핀셋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요하게 타겟을 잡아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또 느끼게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지금 유력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실상 대선 후보 행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주 52시간 이제 예외 적용 물론 그것도 다 또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속세 최근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최근에 와서 자신의 중도층에 대한 어떤 반감 그리고 자신의 대선 승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단 1% 2%라도 직접적 효과가 있는 정책들을 정확히 제시를 하면서 소구력 있는 것들을 좀 흡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도 월급쟁이 분들한테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죠. 예. 그런- 솔깃은 한데 말이 예. 자꾸 바뀌니까 어떻게 그렇죠. 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국민들이 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인식이 저 사람은 언제든 말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그분이 뭐 하루에 하나씩 구체적 계층과 구체적인 어떤 분야를 정해가지고 그분들의 맞는 입맛에 맞는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던지는 것들이 당 내에서는 다 합의가 된 건지 이게 좀 그것도 궁금하긴 아니죠. 해요. 늘 보면은 이재명 그럼요. 대표는 얘기하는데 정책위 의장은 당연하죠. 딴 얘기하고 예. 그러잖아요. 과거에 금투세도 그랬고 네. 주 52시간 이제 예외 조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사실 본인의 그냥 입장에서 그냥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네. 뭐 근데 그게 저는 그럴 수 있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뭐 자신 있게 마음껏 내지르는 것 같습니다. 내지르고 뭐 실현이 뭐 그건 안 대통령이 될지언정 그렇게 해서 표를 얻은 다음에 대통령이 된 예. 다음에 그건 내가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면 끝나는 거죠. 뭐 지난번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뒤집는 거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뭐 그럼요. 이런 예. 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을 했어요. 최근에 보면은 뭐 김어준 씨 예, 거기도 유튜브 나가고, 뭐 이런 데 예. 나가고 본인들 지지층이 많이 보는 데만 좀 나가기는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진보 진영이 새롭게 구축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중도 보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의 어떤 지향점을 좀 못 박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 역시 표를 노린. 표를 노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카멜레온처럼 이게 변신의 귀재다. 그리고 저는 더 좀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 네. 정말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그 개념 기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예. 80년대 운동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표현은 극좌 쪽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극좌 그러니까 쪽에서. 예컨대 예전에 통진당, 네. 민노당, 뭐 정의당까지 이쪽에 이제 이른바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의 지형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정당에서 항상 민주당을 공격할 때 니들은 진보도 아니야. 너희들은 중도 정도도 안 돼. 네. 뭐 기껏해야 중도 진보 아니면 중도 정당이야. 예. 이렇게 항상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은 뭐 극으로 항상 폄훼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진보가 아니다. 중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좌쪽에서 계속 공격했던 그 프레임이에요.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공격하던 프레임을 받아와서 지금 우리 중도 보수로 진보라기보다 가야 된다. 민주당보다 훨씬 더 좌쪽에 있는. 극자로 분류되는. 예전에 과거 통진당이나 민노당 같은 데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인식이 어떻게 그대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본인 생각이 지금 극자 입장일 수 있는 거예요. 극자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은 중도니까 더 열심히 중도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언제 어떻게 저게 바꿀지 모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좌쪽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중도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건 무한하다. 그러니까 뭐 우쪽으로 갔다가 좌쪽으로 갔다가 뭐 중도 있다가 어떤 정책이든 필요한 거 있으면 달콤한 사탕처럼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이야기하는 맥락이 우클릭을 한다고 우리 당에서 비판하니까 그걸 변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우리는 원래 제자리였다. 그렇죠. 우리는 우클릭이 아니다. 본래 우리는 중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중도라고 본인의 민주당을 자리매김하면서 자신의 정책적 변신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극좌의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극우의 입장이나 우파 입장에서 자기의 정책을 정당화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자신을 위해서는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루아침에 표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이야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투표를 하는 네.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래도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면 기본적인 근본 뿌리라는 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예전에 DJ 때는 중도 진보라는 이야기는 했었어요. 예. 중도 진보. 그러니까 진보로도 왼쪽이 치우친 게 아니고 중도다. 중도를 껴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예. 이거는 왠지 지금 우리는 중도 진보 정도까지는 왔으니까 이제 중도랑 중도 보수 정도까지 이제 파이를 좀 넓혀보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 해석하기로는 양 극단 좀 결집하는 와중에 중도층은 여전히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 다 싫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을 극으로 이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국민의힘은 아예 극우니까 그러니까 거기 우리 빼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보수까지 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예.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이게 탄핵 국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야 자신 있게 조기 대선 준비를 할 수 있으나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많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비명계가 점점 뭉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재명 대표도 비명계 인사들을 계속 만나는 일정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비명계 인사들 모임 이제 희망과 대안 포럼이라는 게 창립을 했는데 여기 가서 그 강성 친명 당원들 네. 일명 저희가 개딸이라는 개딸, 표현 쓰는데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그 최근에 김경수 지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개딸에 대한 거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일극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고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곧 나오잖아요. 이달 26일로 지금 그 항소심 재판부가 결심을 하겠다고
미리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탄핵 결론 시기와 거의 엇비슷하게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똑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는 파열음뿐만 아니라 플랜 B에 대한 고민들도 아마 사실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기회의 틈을 좀 미리 좀 선점하기 위해서 비명계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별다른 파장과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근데 당원 중심으로 예. 가겠다라고 하면서 당원들의 어떤 체질을 많이 바꿔놨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지금의 민주당은요. 네. 호남에서도 지난 주말에 저는 그 뭐 탄핵 찬반 집회의 그 규모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일부 내부에서도 이건 김대중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버렸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당원들 자체의 구성과 성향과 태도가 김대중을 오랫동안 지지했던 그리고 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 민주당의 당원들과는 완전히 확연한 차이를 가지는 구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일당 체제를 만들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좀 예. 확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비명계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강성 팬덤이라고 하면서 당원들 좀 이른바 개딸들을 비판을 하면 이게 당내 경선에서는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도움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사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경선 룰에 따르면은 당원들의 입김이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구성과 어떤 성향을 보면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올바른 이야기지만 네. 그리고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말 잘한다 옳은소리다라고 하지만 실제 대선 경선에 뛰어들면 그 득실을 따져보면 오히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을 좀 화나게 하는 이야기고 네. 본인 스스로도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올바른 어떤 경선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 못할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꼬꾸라지거나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아니라 외적 요인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거겠죠. 스스로 뭔가 이렇게 물러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전혀 없죠. 외적 요인으로만. 그렇죠. 그렇죠. 내부에 또 스스로에 의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네. 외적 요인에 의해서 강제로 하차하는 경우 네. 또 강제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아마 할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네. 한 전 대표가 낸다는 책 제목까지 공개가 되고 출간일까지 나오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네. 이게 총선 앞두면 워낙 출판 기념회들을 많이 하니까 출판 기념회를 통한 모금을 금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네네,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책을 내면은 뭐 당연히 출간 기념 행사 이런 건 안 할 것 같고 그럼 책 내면 그 이후에 어떻게 행보를 하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네. 그냥 책으로 소통하겠다 이런 겁니까? 이제 책은 26일로 지금 출간 날짜가 잡혀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온라인 구매, 예약 구매가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발간되면 당원들과 국민들을 직접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슨 출판기념회처럼 구태스럽게 돈을 모으는 이런 뭐 떠들썩한 행사가 아니고 북콘서트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거점마다 당원들을 만나러 가면서 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리고 토론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변론이 다 끝나고 네. 최종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본격 등판을 하게 된다면 조금 이제 시동을 걸어야 만약의 경우 탄핵 인용됐을 때 조기 대선에 뛰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책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한 데는 일단 등판을 딱 하면 네. 우리 노은지 차장이 나오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고 또 다른 언론사에 나오라면 나가야 되고 예. 또 기자들이 묻는 것마다 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인터뷰를 많이 요청을 그렇죠. 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질문이 비슷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책을 정리해서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예상 질문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책에다 풀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국민들께 당원들께 또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 시작을 하면 네. 훨씬 더 몸을 자유롭게 풀고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저 그런 생각이고 그 담겨 있는 내용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이제 정치권에 입문해서 정치를 하게 된 소회, 그다음에 자신의 부족한 점, 또 느낀 점, 또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입장과 태도 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포괄적이고 원칙적으로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책이 아직 공개가 안 됐고 뭐 네. 오늘부터 예약 네. 판매한다고 하니까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인
이다 보니까 그 전에 네.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기 전에 했던 말들을 좀 복기를 해보면 그렇죠. 윤 대통령과 좀 갈등을 빚었던 것에 대한 요구 네. 언급이 많았고 네.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 그 이후에 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한동훈 네. 전 대표가 보여줬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좀 대통령 뭐 탄핵이 불가피하다거나 이런 네, 게 네. 있다 보니까 혹시 이 책이 또 보수 분열에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글쎄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책으로 그 궁금해한 것들 미리 다 정리를 하고 바로 등장하겠다는 생각에서 만약에 책을 내는 건데 네. 만약에 그 책의 내용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또 다른 불씨, 또 다른 분열의 논란거리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리스크가 크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데는 저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길래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책을 내는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기존에 있었던 구체적으로 공개된 발언, 네. 또 공개된 워딩, 또 공개된 사실, 공개된 정황 예. 이런 것 중심으로 비대위원장 이후에 당대표 사퇴까지의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그 정리하는 것이지 거기에 새로운 이야기나 새로운 숨겨진 이야기나 뭐 예. 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네. 끄집어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논란이 될 만한 건 저는 가급적 정리한 상태,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의 소회와 느낌과 반성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정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근식 교수님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입이 근질거려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뭐가 없는데 근질거려요? 그때 얼마 전에 한동훈 전 예. 카카오톡 택시 부르는 예, 거 예. 비유로 드셨다가 이준석 의원한테 엄청나게 역시 좀 그래서 이준석 비난을 대표는 받으셨잖아요. 불가촉입니다. 제가 절대 언급을 불가촉. 하거나 접근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절대 하시지 예,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만 예.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한동훈 대표 나온다고 하니까 당에서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뭐 보수 몰락을 자초한 인물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당 수석 대변인인 신동우 의원까지 네.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뭐 당내에 그렇게 분란이 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지금 뭐 탄핵의 결과가 곧 나올 텐데 네, 뭐 마치 모래밭에 고개 박은 무슨 고슴도치처럼 탄핵은 절대 기각될 거야라고 자기 확신하고 정신 승리하면서 인용될 경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는다면 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60일 동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미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대놓고 몸 풀고 지금 장이 열렸다고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복귀한다, 뭐 책을 낸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선 반응하는 건 제가 볼 때 당내 화합에도 안 좋고요. 어찌됐든 우리 당은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네. 대선을 60일 동안 치러서 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정권을 뺏어가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또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자세로 생산적인 경쟁을 벌여서 좋은 후보가 돼서 이길 만한 후보가 결정이 되어야 이재명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갖고 있는 상징성은 다른 후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실제로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계엄에 단호히 반대해서 그 12월 3일 날 당일날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시켰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걸 안 했다고 한다면 그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당은 그냥 계엄에 무관심한 당, 계엄 옹호당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당대표와 우리 당 의원들이 가서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그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역사적 장면이 됐거든요. 네, 저는 그런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상징 자산을 가지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서 시너지 있게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좋은 또 그 역할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부터 원천봉쇄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감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 당을 위해서는 좀 해당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